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규제와 풍선 효과의 악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최종 원어민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7년간의 그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을 경험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긴 상승장이죠. 물론 그런 이유에는 풍부한 그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 화폐 가치의 하락,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특수한 상황이 배경에 있었던 거죠. 그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밖에 몰릴 수 없는 그 어떤 저성장의 시대, 자, 그런 특수한 상황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런 특수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역사의 그 거대한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고, 그 흐름을 좀 타야 되겠다 하는 게 또 투자자 두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로 대응했고, 자, 그 흐름을 타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게 어떤 투자자의 생각이고, 자, 그래서 규제라는 게 나왔고, 그 투자자는 그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다른 곳으로 계속 투자처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시장에 규제와 풍선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곳이 바로 저는 요번에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수원, 용인, 성남의 수정구. 자, 그런 규제와 그 정부의 규제와 투자자의 어떤 풍선 효과. 자, 그게 충돌한 시장이 바로 수용성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죠. 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6년간의 상승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산을 늘린 투자자들이 이제, 그리고 엄청난 그 테크닉을 가진, 그리고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수용성 라인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 뭐 그냥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병점, 그리고 동탄 1도시, 동탄 2도시까지, 그리고 뭐 기흥 올라가서 용인 수지, 초토화를 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곤욕스러웠다는 거죠. 바로 정부가 곤욕스러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총선이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4월 15일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3월 15일, 4월 15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온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은 거죠. 괜히 여기서 대책을 잘못 내놨다가 만약에 수용성 라인, 그 경부 축의 라인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여당과 야당의 그 어떤 그 선거의 승패가 갈린 지역입니다. 그 갈린 지역을 놓고서 갈린 지역에다 대고서 잘못 대책을 내놨다가 집값이 뭐 예를 들어 뭐 올라가지 못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의 원망을 받겠죠. 당연히 원망을 받겠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눌러놓으니까. 자, 원망을 받는데 너무나 세게 올라가니까 뭐 이게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뉴스의 탑 기사를 거의 장식을 하고 있으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게 기사화되면 어떤 여론의 역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뭐 자영업자들은 거의 지금 폭망하는 분위기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대책은 내놔야 된다. 강력한 대책은 못 내놔도 뭔가 그 대책은 나올 것 같다. 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그 정부의 규제, 뭐 주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중과세.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뭐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뭐 최대 뭐 3주택 이상이면 20%또 중과가 되니까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취득세 4% 내고 그다음에 중과세 뭐 하면 뭐 60% 내고 그 시장이 별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게 규제가 나오면 분명히 다른 시장을 쳐다본다. 다른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거죠. 자, 바로 풍선 효과와 규제 두 개가 항상 지금 부딪히면서 시장이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 규제와 풍선 효과의 악순환. 자, 우리는
그것의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공식을 이해하셔야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 정부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자 일단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셔야 경기 수도권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의 방향, 규제의 강도, 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쉽게 말해서 강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자 3중 규제로 다 묶어놨고, 거의 대부분 지역을 다 묶어놨고, 그리고 특히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묶어놨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바로 이제 규제 중에 가장 강한 규제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경기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서울 도심은 규제를 하는데 경기도 수도권은 자 보시면 교통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요즘 경기도 수도권이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호재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공급량이 모자르면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걸 캐치하고 들어오면서 시장이 떴던 거죠. 자, 뭐가 있습니까? 뭐 GTX도 있고, GTX A, B, C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타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철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월판선, 뭐 서해선, 신안산선,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다 뭐 연장해주고, 저 파주까지 연장해주고, 뭐 어딥니까? 저기 뭐 양주 뭐 그쪽까지 연장해주고, 자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당이죠. 여당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당의 정책 방향은 서울의 집중화가 아닙니다. 서울의 집중화가,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종이라는 도시도 만들었고,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어서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의 어떤 경제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렇게 분산돼서 균형적인 발전을 원하는 그러한 그 정책 노선이라는 거죠. 자, 그 시각은 아주 좋은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균형적인 시각인데, 자, 서울은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금융시설, 서비스시설, 그 다음에 뭐 대기업 본사, 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집중을 하고, 자, 수도권은 예를 들어서 뭐 판교 벤처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벤처밸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뭐 저기 경기도 일산에도 만들고, 광명 시흥에도 만들고, 뭐 어디야 저기 다산 쪽에도 또 만든다고 그러고, 경기도 외곽 쪽에 어떤 4차 산업단지, 자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벤처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하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러면서 한국 제조업을 끌고 가는 어떤 그 산업 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곳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외곽에 하남 교산, 왕숙, 뭐 그다음에 대장지구, 안산, 경기도 외곽 쪽으로 주거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곽 순환도로도 다 연결을 시켜가면서, 자 보시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바라보는 그 경기도 수도권에 대한 시장은 투 트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서울의 인도심이죠. 주택이 모자라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밀려서 그 공급량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창동, 창릉 쪽에 하나 만들고, 난리가 났었죠. 여기 창릉에 만들고, 뭐 남양주에 왕숙에도 만들고, 안산에 뭐 장상지구도 만들고, 여기 대장지구도 만들고, 자 하남 교산지구에도 만들고, 이 사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봐야죠. 배드타운의 성격으로서 서울 도심에 부족한 공급량을 공급해주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게 첫 번째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 인구 감소 시대에 서울로만 집중이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뭐라 그럴까,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도시를 다 몰린다는 걸 얘기는 결국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다 도심으로 몰리면 집값이 급등을 하겠죠. 자, 급등을 하면 좋은 주거지와 나쁜 주거지가 양극화되겠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서울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원하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 경부 축에 그런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여기 안산 시화공단,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송도, 그리고 여기 부품 제조업의 어떤 그 공급처, 바늘국가산업단지와 시화공단, 남동공단,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단이 다 남쪽에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이 무너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쪽이 공단만으로 또 유지될 수가 없고, 거기에 또 주거 기능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런 쪽으로서 그 GTX라든지 그 급행 노선이라든지 기타 그 기차 전철이라든지 철도를 깔고, 그 다음에 기타 외곽도로에 많은 투자를 했죠,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강남 쪽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도 만들고, 안양 판교 쪽으로 가는 그 노선도 만들고, 이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도 계속 연결해 가고 있고, 자, 그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BRT 노선을 또 도심으로 연결해서 그 도심으로 접근성도 높여주고, 자, 그런 국가 균형적인 발전, 경기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측면에서 그런 국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게 요즘 최근에 나온 게 대도시 광역교통 무슨 어떤 그런 기관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기관이 바로 연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외곽에 있는 도시와 서울 도심의 연결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BRT로 연결을 하겠다는 게 요즘 최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경기도권을 보고 있는데, 두 지역, 서울 도심과 경기도 지역의 어떤 가격 격차가 너무 양극화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되길 원했는데, 요번에 이제 수원이 지나치게 폭등을 한 거죠. 문제는 이 폭등이 뭐가 문제냐면, 이 경기 수도권 시장은 말 그대로 서울 시장은 평균 가격이 중위 가격이라고 하죠. 9억인 시장이지만 이 경기 수도권 시장은 그렇게 가지는 않죠. 쉽게 말해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게 이제 경기 수도권 시장인데, 그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구축마저 뭐 10년 된 거, 20년 된 거, 그런 구축마저 그냥 5천, 1억씩 올라간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그 서민들의 주거 생태계라고 하죠. 그런 주거 생태계가 다 깨지는 거죠. 문제는 그 깨지면 그 전세로 살던 사람이 주택을 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구축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신축도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옆에 분양하는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다. 자, 그렇게 정부는 판단을 해서 강한 규제를 예고하고는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투자자들은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겠죠. 자, 한번 그것부터 얘기해 보시죠. 자, 제가 어떤 그 전문 투자자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투자자한테 아주 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집의 개수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몇 천만 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뭐 갭 투자라고 해서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3천, 5천, 뭐 1,000짜리도 있고, 그렇게 갭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집의 개수만 많아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채로 잡히는 거고, 뭐 돈이 많아서 갭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단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이니까 뭐 1년 안에도 팔고 몇 개월 안에도 팔고 하다 보면 양도세도 장난 아니게 나가겠죠. 뭐 물론 법인을 이용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겠죠. 이제 양도세 좀 피해 나가겠지만,
법인도 나중에 청산할 때는 또 양도세를 내다 보면 일반적인 거, 일반 개인 매매하고 뭐 세금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계산하면 양도세로 나가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세도 많이 나가고 취득세도 나가고 뭐 그런 또 복비도 나가고 하면 사실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년에 뭐 1억을 벌던 2억을 벌던 뭐 종부세 내고 그다음에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양도세 내고 뭐 기타 비용 들어가면 저 사람이 과연 얼마가 남을 것인가라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성 라인에서 다 봤죠. 뭐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거진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거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 신축, 뭐 그 분양권이죠. 그런 신축들은 또 과도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아파트들은 계속 또 올라가고, 자, 그리고 기존 신축은 또 거품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만간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앞으로 또 어떤 공급량이 모자른 시기를 지나서 공급이 과잉 시대가 들어가면 그 기존의 그 어떤 그 입지도 떨어지고 그 상품성도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거래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의 분위기에 힘입어 그냥 계속 투자자가 들어오면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아파트들이 거래가 다 된다는 거죠. 뭐 좋은 아파트든 나쁜 아파트든 다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못난이 아파트들까지 다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고 아파트가 앞으로 공급이 과잉되는 시대라고 보면 자, 앞으로 또 신규 아파트가 또 계속 공급이 된다. 자, 그러면 기존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구축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가 한꺼번에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품을 만들어 가면서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가격 자체만큼 또 분양 프리미엄 붙어서 거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자체도 과도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저는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전세 가격으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이 매매 가격의 5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집은 고평가됐다고 봐야죠. 고평가됐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다. 약간 고평가됐다. 예를 들어서 70%다. 적정 가격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규제로 대응을 하고 투자자는 풍선 효과로 대응을 하고 자, 그런 시장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자, 그것이 본격적으로 된 건 12, 16 이후에 15억 이상 대출 규제, 자, 9억 이상 대출 축소. 자, 그러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로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의 신축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공급 물량 감소이면서 실수요 기반이 좋고 그리고 교통호재가 많은 지역을 찾았는데 그것이 수용성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런 곳에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들까지 투자자들이 마구마구 사들인다는 거죠. 갭 투자라는 개념으로서 사들인다. 자, 그것의 우리의 부작용은 무언가? 자, 우리 이제 생각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장의 새 주체, 무주택자, 투자자들, 그다음에 정부, 누가 워너비인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무주택자들, 당연히 부동산 정보에 약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실행력이 약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이제 구축이라든지 신축 분양인데, 자, 구축도 가격이 이제 5천, 7천, 8천, 1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신축 아파트 역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분양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간 분양가에 사야 되니까 또 무주택자들은 이 시장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최대의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자, 투자자 물론 여기저기서 단타 치고 뭐 많이 벌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벌은 것의 50%, 60%를 정부에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또 수익이 적어지겠죠. 자, 문제는 그 수익이라도 챙기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역사이클에 걸린다는 거죠. 역사이클.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역사이클에 걸리는 사례는 우리가 전의 상승 사이클, 2006년도의 사이클에서도 많이 봤고, 그렇게 물량을 과다하게 가져가다가 역전세에 걸려서 깡통 차신 분들을 많이 봤죠. 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도박장이라는 게 있으면 요즘 같은 시장은 거의 도박장 아닙니까? 이게? 도박장에서 그 판돈을 걷는 사람이 최고의 원업이죠. 돈을 빌려주고 그 판돈을 띄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은행이니까 당연히 은행은 원업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판돈을 뜯는 사람은 바로 정부라는 거죠. 정부는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뭐 기타 세금을 통해서 그 수익의 차익의 많은 부분을 뜯어내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조정지구가 된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세금 주머니가 된다는 거죠. 조정지구가 되면 중과세가 20%가 3주택 이상이면 20%까지 부과가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조정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즐거운 일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누가 대리로서 해주고 있냐? 바로 투자자들이 풍선효과라는 걸 가지고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역의 수용성이 또 조정지구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겠죠. 풍선효과가. 그러면 또 그 지역이 과열되면 또 조정지구를 때리겠죠. 그러면 또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워너비가 되는 거죠. 워너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러한 사항을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나의 자산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